새벽의 냉기가 병원 복도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 냄새는 마치 절망의 무게처럼 고아라의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그녀는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하얗게 질린 손으로 구겨진 진단서를 붙들고 있었다. 의사의 무미건조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급성 림프 구성 백혈병.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은 낯선 단어들이 그녀의 세상을 무너뜨렸다. 수술과 치료를 서두르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의사는 그렇게 말하며 무심하게 다음 환자의 차트를 넘겼다. 아라의 눈앞에 찍힌 천문학적인 치료비 숫자는 현실감을 잃게 만들었다. 텅 빈 지갑과 마이너스 통장, 그리고 이제는 딸의 목숨값까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거워지고 있었다. 아라의 고향은 지독한 가난과 무지가 늪처럼 고여있는 시골 마을이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집안의 수치였다.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쌍둥이를 낳았다는 사실은 마을 사람들의 좋은 안주거리였고 가족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였다. 그녀의 부모는 딸의 불행 앞에서 침묵했고 오빠는 노골적으로 그녀를 경멸했다. 그들에게 아라는 가족이 아니라 돈을 벌어와야 하는 짐승이나 다름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이자 삶의 이유는 5살 배기 쌍둥이 민준과 민서였다. 아들을 꼭 닮은 민준이는 말이 없었지만 속이 깊었고 엄마를 쏙 빼닮은 민서는 애교 많고 밝은 아이였다. 아라는 두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지옥 같은 현실을 견냅다. 아이들의 작은 손을 잡고 들판을 거닐 때면 세상의 모든 경멸과 가난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행복마저도 신은 허락하지 않았다. 몇 주 전부터 민서가 잦은 기침과 열에 시달렸다. 시골의 작은 의원에서는 그저 감기 몸살이라며 해열제만 처방해 주었다. 그러나 아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창백한 얼굴로 쓰러져 서울의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오게 된 것이었다. 그 결과가 바로 아라의 손에 들린 이 찢어버리고 싶은 종이 한 장이었다. 아라는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고향집에 전화를 걸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는 냉담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서의 상태를 설명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애원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오빠의 차가운 욕설이었다. 그 애가 우리 핏줄이긴 하냐. 네가 어디서 굴러먹다 왔는지 모를 놈의 씨를 낳아놓고 왜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지랄이야. 네가 낳았으니 네가 알아서 해. 전화는 끊겼고 아라의 세상도 함께 끊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절망의 가장 밑바닥에서 그녀는 오히려 기이한 평온함을 느꼈다.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그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다. 악마에게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멍하니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수많은 구인 공고 속에서 유독 한 문구가 그녀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K스타일 본사 사옥 미화팀 정규직 채용, 숙식 제공 가능, 서울, 대기업, 그리고 숙식 제공. 아라는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이것이 동아줄인지 썩은 줄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일단 잡고 올라가야 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지원서를 넣었고 며칠 뒤 기적처럼 면접을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날 밤 아라는 병원 간이 침대에 잠든 민서의 작은 손을 잡고 속삭였다. 민서야, 엄마가 꼭 돈 벌어서 우리 딸 낫게 해줄게. 조금만 더 버텨줘. 그녀는 잠시 민준이를 시골집에 맡겨야 한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졌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녀는 낡은 가방에
옷 몇 벌을 쑤셔 넣었다. 가방 안에는 그녀의 초라한 인생과 딸의 무거운 운명이 함께 담겨 있었다.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오르는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었다. 오직 강철 같은 결의만이 번뜩이고 있었다. 서울은 거대한 괴물처럼 느껴졌다. 하늘을 찌를 듯한 빌딩들은 저마다의 탐욕을 과시하며 빽빽이 들어서 있었고, 그 사이를 흐르는 한강은 도시의 차가운 동맥과도 같았다. 고아렉의 K스타일의 본사 사옥은 그 괴물의 심장이었다. 통유리로 된 건물은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고급스러운 커피 향과 낯선 향수 냄새가 뒤섞여 그녀를 압도했다. 모든 것이 그녀가 살아온 세상과 이질적이었다. 그녀는 청소부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잿빛의 투박한 옷은 마치 그녀의 신분을 규정하는 족쇄처럼 느껴졌다. 관리팀장은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의 복장을 훑어보고는 쉴 틈 없이 업무를 지시했다. 로비 바닥에 광택, 화장실 거울에 얼룩, 그리고 임원실 복도에 먼지 한 톨까지. 아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에게는 불평할 자격도, 감상을 즐길 여유도 없었다. 대리석 바닥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볼 때마다 민서의 병원비를 떠올렸다. 강지훈이라는 이름은 이 건물 안에서 신화와도 같았다. 직원들은 그의 이름 앞에서 숨을 죽였고, 그의 발걸음 소리는 모두를 긴장시켰다. 아라는 며칠 동안 멀리서 그를 몇 번 보았다. 날카로운 턱선과 한치의 흐트러짐 없는 비싼 수트, 그리고 그를 둘러싼 냉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는 자의 위엄을 보여주었다. 그는 결코 아래를 내려다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항상 더 높은 곳, 더 먼 미래를 향해 있었다. 운명의 그날도 아라는 묵묵히 복도를 닦고 있었다. 전날 밤, 딸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다는 간호사의 연락에 겨우 한숨 돌렸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겨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 모퉁이를 돌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예고도 없이 나타난 단단한 무언가와 부딪혔고, 그녀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다. 양동이에 담겨있던 물이 찰랑거리며 바닥으로 쏟아졌다. 그리고 그 물은 한 남자의 반짝이는 구두 위로 정확히 쏟아졌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멎는 듯 했다. 아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이 그녀를 꿰뚫고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얼음장 같은 무표정이 그녀를 더욱 공포스럽게 만들었다. 그의 뒤에 있던 비서와 임원들은 사색이 되어 어쩔 줄 몰라 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라는 거의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사과하며 허리를 숙였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걸레를 들어 그의 구두를 닦으려 했다. 그 순간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움직임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됐어. 짧고 간결한 한마디. 그 안에는 경멸이나 분노가 아닌 완벽한 무관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사람이 아닌 길가의 돌멩이처럼 여기는 듯 했다. 그는 더러워진 구두를 잠시 내려다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비서에게 말했다. 처리해. 그 말은 아라가 아닌 더러워진 상황을 향한 명령이었다. 강지훈은 그녀에게 눈길 한 번 더 주지 않고 스쳐 지나갔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값비싼 향수 냄새와 함께 지독한 굴욕감만이 남았다.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그녀의 등에 꽂혔다. 아라는 쏟아진 물을 닦으며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그녀는 울 수 없었다. 여기서 울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그녀는 딸을 생각했다. 민서의 웃는 얼굴을, 민준이의 의젓한 눈빛을,
그날 밤 회사에서 제공한 좁고 창백한 숙소 침대에 누워 아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강지훈의 그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 눈빛은 그녀의 비참한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다. 그에게 자신은 이름도 얼굴도 없는 투명 인간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다. 이 거대한 도시, 이 차가운 건물 속에서 살아남아야 했다. 어떻게든 버텨내서 민서를 살려야 했다. 그녀는 휴대폰 배경화면에 있는 쌍둥이의 사진을 보며 굳게 다짐했다. 절망의 끝에서 그녀는 다시 한번 일어설 힘을 얻고 있었다. 서울에서의 삶은 위태로운 외줄타기와 같았다. 고아라는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다행히 민서의 상태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지만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는 고향에 홀로 남겨둔 민준이가 마음에 걸려 결국 아이를 서울로 데려왔다. 회사에서 제공된 비좁은 숙소는 모자가 함께 지내기엔 턱없이 부족했지만 아라는 아들의 천을 느끼며 잠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녀는 월급의 대부분을 병원비로 보내고 남은 돈으로 가장 저렴한 동네 어린이집에 민준이를 맡겼다. 하지만 사건은 예고 없이 터졌다. 한창 바쁘게 복도를 청소하던 아라의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다급하게 울렸다. 어린이집 원장이었다. 다른 아이에게서 수족구병이 돌아 오늘 하루 긴급 휴원을 하게 되었으니 아이를 데려가라는 통보였다. 아라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당장 일을 그만둘 수도, 아이를 혼자 둘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다. 결국 그녀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 그녀는 민준이를 몰래 회사로 데리고 들어왔다.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낡은 비품실에 아이를 숨기고 점심으로 먹으려 했던 빵과 우유를 쥐어주며 신신당부했다. 민준아, 엄마 일 끝날 때까지 여기서 조용히 있어야 해. 아무데도 가면 안 돼. 알았지? 민준이는 의젓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언제나 제 나이보다 어른스러웠고 그 사실이 아라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애써 감추며 청소에 몰두했다. 하지만 관리팀장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자리를 비우게 된 것이 화근이었다. 민준이는 좁고 어두운 비품실에 혼자 남아 엄마를 기다렸다. 아이는 얌전히 앉아 낡은 자동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다. 그러다 손에서 미끄러진 작은 자동차가 대구르르 굴러 문틈으로 빠져나가 버렸다. 유일한 친구를 잃어버린 아이는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그곳은 K스타일의 심장부인 최상층 임원실 복도였다. 화려하지만 인적이 드물어 고요함이 감돌았다. 민준이는 복도 저편에 멈춰선 빨간 자동차를 발견하고 그쪽으로 아장아장 걸어갔다. 아이는 세상의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작은 보물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육중한 회의실 문이 열리며 날카로운 신경질이 가득한 강지훈이 굳은 얼굴로 걸어 나왔다. 지훈은 중요한 해외 계약건으로 몇 시간 동안 이어진 회의에 지쳐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수치와 보고서로 가득 차 있었다. 복도 끝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작은 형체를 발견했을 때 그의 첫 반응은 짜증이었다. 어느 집 귀한 자식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길을 막고 있는가.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꼬마야, 여기서 뭐 하는? 그의 말이 차에 끝나기도 전에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순간 강지훈의 세상이 멈췄다. 아이의 얼굴을 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지배하던 모든 복잡한 생각들이 하얗게 사라졌다. 아이는 그와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매, 살짝 찌푸린 미간,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검은 눈동자까지.
그것은 단순한 닮음의 차원이 아니었다. 마치 3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마주한 듯한 충격이었다. 그의 심장이 거세게 내려앉았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창백하게 질린 아라가 달려왔다. 그녀는 지훈과 함께 있는 민준이를 발견하고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민준아, 그녀는 아이를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지훈에게 필사적으로 사과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의 사과를 듣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아라의 얼굴과 아이의 얼굴을 번갈아 오갔다. 며칠 전 자신의 구두에 물을 쏟았던 초라한 청소부,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그대로 복제한 듯한 아이.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조합이었다. 하지만 그의 본능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그가 놓치고 있는 거대한 비밀이 바로 눈앞에 있다고. 그는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지나쳐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지훈은 잠겨있던 서랍을 열어 낡은 앨범을 꺼냈다. 먼지 쌓인 앨범 속에는 5살 무렵의 자신이 있었다. 사진 속 어린아이는 방금 전 복도에서 마주친 그 아이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지훈은 떨리는 손으로 인터폰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낮고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김비서, 미화팀의 구하라 씨, 그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내. 5년 전부터 지금까지,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며칠 뒤, 강지훈의 책상 위에는 얇지만 묵직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였다. 김비서가 가져온 구할에 대한 조사 보고서였다. 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를 꺼내들었다. 한 장 한 장 넘어갈 때마다 지훈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보고서에 적힌 그녀의 삶은 지독한 가난과 착취의 연속이었다. 가족에게 돈을 빼앗기고 온갖 굳은 일을 전전하며 미혼모라는 이유로 손가락질 받는 삶. 그러나 보고서는 완벽하지 않았다. 정확히 5년 전 그녀가 고향을 뛰쳐나와 서울에 머물렀던 약 일주일간의 행적이 묘연했다. 그 텅 빈 공백의 시간이 지훈의 뇌리를 강하게 후려쳤다. 잊고 있던 혹은 잊으려 애썼던 그날의 기억이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그날도 오늘처럼 창밖에는 지독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그 비는 마치 그의 일그러진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다. 5년 전에 고아라는 열아홉, 세상의 끝에 서 있는 어린 짐승과 같았다. 가족들은 도박빚을 갚기 위해 그녀를 늙은 부자에게 팔아넘기려 했다. 역겨운 기름 냄새를 풍기는 늙은 남자의 탐욕스러운 눈빛 앞에서 아라는 처음으로 반항을 결심했다. 그날 밤, 그녀는 낡은 가방 하나만 든 채 맨발로 집을 뛰쳐나왔다. 무작정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지만 거대하고 무심한 도시는 어린 그녀에게 너무나 가혹했다. 며칠 만에 수중에 있던 돈은 바닥났고 굶주림과 절망 속에서 그녀는 숙식 제공이라는 전단지를 보고 한 술집에 발을 들였다. 하지만 그곳은 친절을 가장한 거미줄이었다. 술집 마담은 그녀에게 진한 화장을 시키고 야한 옷을 입혔다. 그리고 그녀가 마신 음료수에는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약이 들어있었다. 몸을 가눌 수 없게 된 그녀를 낯선 남자들이 부축해 방으로 끌고 가려던 순간 모든 것이 암전처럼 흐릿해졌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그 술집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독한 위스키를 들이붓고 있었다. 정략결혼 상대였던 약혼녀에게서 당신은 사랑을 모르는 기계일 뿐 이라는 잔인한 말과 함께 파혼을 통보받은 날이었다. 배신감과 자기 혐오에 취해 있던 그의 눈에 짐승처럼 끌려가는 어린 소녀의 공포에 질린 눈빛이 들어왔다.
그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그저 본능적으로 몸이 먼저 움직였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남자들의 앞을 막아섰다. 욕설과 주먹이 오갔고 순식간에 술집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지우는 흠뻑 젖은 채 떨고 있는 아라의 팔을 붙잡고 빗속으로 뛰쳐나왔다.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두 사람은 하염없이 걸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호텔로 들어갔다. 그날 밤 두 개의 상처 입은 영혼은 서로의 온기 속에서 잠시 현실을 잊었다. 그것은 욕망이 아닌 지독한 외로움과 절망이 만들어낸 하룻밤의 기댈 곳이었다. 다음 날 아침 아라는 먼저 잠에서 깼다. 낯선 호텔방, 옆에 잠든 남자, 그리고 지난밤의 흐릿한 기억들이 밀려오자 그녀는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에 휩싸였다. 그녀는 죄를 지은 사람처럼 조용히 옷을 챙겨 입고 방을 빠져나왔다. 허둥지둥 머리를 묶는 과정에서 어머니의 유품이었던 낡은 꽃 모양의 머리핀이 침대 옆에 떨어진 것도 알지 못한 채 그녀는 다시 지옥 같은 현실 속으로 도망쳤다. 지훈이 깨어났을 때 옆자리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독한 숙취와 함께 지난밤의 기억이 조각처럼 떠올랐다. 여자의 겁에 질린 눈망울, 가냘픈 어깨의 떨림, 그리고 그의 손에 남은 것은 그녀가 떨어뜨리고 간 작고 다른 머리핀 하나뿐이었다. 그 후 5년 동안 그는 수없이 그날 밤의 여자를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다시 현재 강지우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5년의 세월 동안 빛이 바랜 꽃 모양 머리핀이 들어있었다. 그는 보고서에 적힌 구하라의 이름과 머리핀, 그리고 자신의 얼굴을 한 아이의 모습을 번갈아 떠올렸다.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녀가 바로 그날 밤의 여자였다. 그리고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였다. 지우는 머리핀을 쥔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퇴근 시간이 지난 K스타일 건물은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고아라는 마지막 구역인 지하주차장의 청소를 막 끝마친 참이었다. 땀으로 축축한 유니폼을 입은 채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그녀의 앞에 그림자처럼 한 남자가 나타나 길을 막아섰다. 강지훈이었다. 평소라면 수많은 비서와 임원들을 대동했을 그가 지금은 단호한 침묵과 함께 홀로 그녀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아라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다. 또 무슨 실수를 저지른 것일까? 아이를 회사에 데려왔던 일이 결국 문제가 된 것일까? 그녀는 해고당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사로잡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그날은 제가 정말... 그녀의 변명이 채 끝나기도 전에 얇고 빳빳한 종이 한 장이 그녀의 얼굴 앞으로 날아와 바닥에 떨어졌다. 그가 던진 것은 유전자 검사 결과 보고서였다. 아이들은 내 아이더군. 지훈의 목소리는 감정이 전혀 섞여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잔인하게 들렸다. 아라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바닥에 떨어진 종기와 그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그녀는 지난 5년간 단 한순간도 그날 밤의 남자를 잊은 적이 없었지만 동시에 그가 자신과 아이들을 찾아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에게는 그저 하룻밤의 실수였을 테니까. 지우는 혼란에 빠진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다.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을 할 생각은 없어. 당신 같은 여자에게 발목 잡힐 생각도 없고 원하는 게 뭐야? 돈인가. 그는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들었다. 마치 더러운 것을 만지기 싫다는 듯한 태도였다.
얼마면 돼 얼마를 주면 내 인생에서, 그리고 아이들 인생에서 깨끗하게 사라져 줄 거지. 말만 해. 원하는 액수를 써주지. 그 순간 아라의 머릿속을 짓누르던 모든 두려움과 혼란이 하나의 감정으로 응축되었다. 그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와 몸열감이었다. 지난 5년간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서름이 그 한마디에 짓밟히는 기분이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세상의 모든 멸시를 견뎌왔던 그녀의 자존심이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짱맑고 날카로운 파열음이 텅 빈 주차장에 울려 퍼졌다. 아라의 손바닥이 지훈의 뺨을 정확하게 후려친 것이었다. 지훈은 물론 아라 자신도 놀란 행동이었다. 그의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맞아본 적이 없었다. 그의 눈에 처음으로 당혹감이라는 감정이 스쳤다. 그는 자신을 때린 연약한 여자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아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어 말했다. 당신한테는 아이들이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인가요? 내 고통이, 내 5년의 세월이 당신한테는 그저 수표 한 장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갈라졌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당신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어요. 돈으로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믿는 당신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아이들의 아빠가 될 수 없어요.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보고서를 줍지도 않은 채 그를 스쳐 지나갔다. 그녀의 가녀린 어깨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홀로 남겨진 지우는 붉게 달아오른 뺨을 만지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말과 눈빛이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자격이 없다. 그 말은 그가 약혼녀에게 들었던 사랑을 모르는 기계라는 말보다 훨씬 더 아프게 그의 존재를 부정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돈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 앞에서 그는 철저히 패배했다. 강지훈의 뺨에 남았던 붉은 손자국은 금세 사라졌지만 고아라가 남긴 말의 낙인은 그의 자존심 깊은 곳에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남았다. 자격이 없다. 그 말은 밤마다 유령처럼 그의 의식을 떠다녔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지배해온 돈과 권력이라는 두 개의 기둥이 한없이 무력하게 느껴지는 순간을 경험했다. 그는 며칠 동안 집무실에 틀어박혀 고뇌했다. 책상 위에는 아이들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고아라의 조사 보고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과학은 그가 아버지라고 증명했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가 될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언제나 바빴던 아버지와 무관심했던 어머니, 그리고 후계자라는 이름 아래에서 받아야 했던 혹독한 교육. 그의 유년기에는 따뜻한 가족의 기억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는 그저 자신이 살아온 방식대로 가장 잘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바로 거래였다. 지우는 비서를 시켜 고아라를 조용한 카페에 룸으로 불렀다. 주차장에서의 무례했던 태도와는 달리 이번에는 최소한의 형식을 갖춘 만남이었다. 먼저 도착해 있던 지훈 앞에 아라가 경계심 가득한 얼굴로 앉았다. 그녀는 그가 또다시 돈 이야기를 꺼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녀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나와 결혼합시다. 아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농담의 기색도 애정의 그림자도 없었다. 그는 마치 중요한 사업 계약을 제안하는 것처럼 무미건조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이건 감정적인 제안이 아닙니다. 고아라 씨,
철저한 비즈니스입니다. 그는 준비해온 서류를 그녀의 앞으로 내밀었다. 그것은 혼인계약서였다. 계약 기간은 2년. 그 기간 동안 아라는 그의 법적인 아내 역할을 수행하고 그는 민서의 치료비 전액과 두 아이의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진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그룹의 승계 문제와 집안의 압박, 그리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인 가정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호적에 올려 완벽한 상속권을 갖게 할 것이며 계약이 끝난 후에는 막대한 위자료와 함께 양육권을 넘겨주겠다고 덧붙였다. 그의 제안은 너무나 논리적이고 빈틈이 없어서 오히려 비인간적으로 느껴졌다. 아라는 차가운 분노를 느끼며 대답했다. 당신은 결혼마저도 사업처럼 하는군요.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자신의 인생과 아이들의 인생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녀의 자존심보다 훨씬 더 잔혹했다. 그날 저녁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민서의 1차 항암 치료가 효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골수 이식을 포함한 더 길고 고통스러운 치료가 필요하며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는 이야기였다. 설상가상으로 어린이집에서는 민준이가 아빠가 없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와 심하게 다퉜다는 전화까지 걸려왔다. 아라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신념과 자존심은 아픈 딸의 신음소리와 아들의 눈물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녀는 결국 강지훈에게 전화를 걸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조건을 내걸었다. 아이들의 일에 대한 최종 결정권은 내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할 경우 이 계약은 즉시 파기됩니다. 그녀는 돈이 아닌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방어막을 친 것이었다. 며칠 뒤 아라는 민준과 민서의 손을 잡고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 들어섰다. 도시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거대한 유리창, 값비싼 가구들과 차가운 대리석 바닥,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그들의 낡고 작은 짐가방 몇 개는 그 화려한 공간 속에서 섬처럼 초라했다. 지우는 어색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다. 그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몰라 그저 굳은 얼굴로 서 있기만 했다. 그날 저녁 네 사람은 거대한 식탁에 마주 앉았다. 최고급 요리가 차려졌지만 누구도 제대로 음식을 넘기지 못했다. 접시와 포크가 부딪히는 소리만이 어색한 침묵을 갈랐다. 민준이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지훈을 쏘아보았고 아라는 이 모든 것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스스로에게 되묻고 있었다. 이곳은 분명 지옥 같던 시골집이나 비좁은 숙소보다 훨씬 좋은 곳이었지만 그녀에게는 더 크고 화려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계약으로 맺어진 위태로운 가족의 첫날이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의 삶은 고요한 전쟁과도 같았다. 거대한 공간은 보이지 않는 선으로 나뉘어 있었다. 고아라와 아이들은 그들만의 작은 왕국을 만들었고 강지훈은 그 왕국 밖을 맴도는 이방인이었다. 그는 서툰 방식으로 아버지가 되려 노력했다. 아이들 방에는 최고급 장난감과 동화책이 산처럼 쌓였지만 정작 아이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은 알지 못했다. 민준이는 여전히 그를 경계했고 병원에서 돌아온 민서는 그의 앞에서 수줍어하며 엄마 뒤로 숨기 바빴다. 아라는 계약 조건에 따라 아내의 역할을 수행했다. 공식적인 자리에 그와 함께 참석했고 그의 부모님을 만났으며 집안의 대소사를 챙겼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선을 넘지 않았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아이들을 위한 의무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에게서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고 그 사실이 이상하게 그를 초조하게 만들었다.
그들의 관계는 얼음처럼 투명했지만 그만큼 차갑고 위태로웠다. 그 위태로운 평화는 예고 없이 찾아온 불청객들에 의해 깨졌다. 첫 번째 불청객은 강지훈의 과거에서 온 여자, 톱바우 한유라였다. 한때 그의 약혼녀였던 그녀는 지훈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자존심이 상해 직접 사실을 확인하러 나섰다. 그녀는 K스타일 사옥 1층의 카페에서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 잠시 회사에 들른 아라와 마주쳤다. 한유라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라를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어머, 당신이 그 화제의 신데렐라구나. 생각보다 더 볼품없네. 한유라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독을 뱉었다. 그녀는 아라의 값싼 구두와 화장기 없는 얼굴을 비웃으며 지훈의 취향이 얼마나 떨어졌는지에 대해 떠들어댔다. 아라는 모욕감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묵묵히 참았다. 바로 그때 한유라가 들고 있던 커피를 실수인 척 아라의 옷에 쏟아버렸다. 뜨거운 커피에 아라가 놀라 비명을 지르는 순간이었다. 내 아내에게 무슨 짓이지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두 여자 사이에 끼어들었다. 어느새 다가온 강지훈이 분노를 억누른 눈으로 한유라를 쏘아보고 있었다. 그는 더러워진 아라의 옷과 한유라의 의기양양한 표정을 보고 모든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비싼 자켓을 벗어 아라의 어깨에 걸쳐주었다. 그리고는 한유라에게 싸늘하게 말했다. 다시는 내 사람에게 손대지 마. 경고는 한 번뿐이야. 그는 아라의 팔을 이끌고 자리를 떠났고 홀로 남은 한유라는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두 번째 불청객은 아라의 과거에서 온 악몽이었다. 그녀의 가족들이었다.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아라의 오빠와 부모가 K스타일 본사 로비에 나타나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다. 오빠는 땅바닥에 드러누워 내 동생을 재벌놈이 가로챘다고 소리쳤고 부모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돌려달라고 연기했다. 그들의 진짜 목적은 돈이었다.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아라는 지독한 수치심에 얼굴을 들 수 없었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고 싶었던 지옥이 서울 한복판까지 그녀를 쫓아온 것이었다. 보안팀이 그들을 끌어내려던 순간 강지훈이 나타났다. 그는 소란의 중심부로 걸어 들어갔다. 그의 등장만으로도 시끄럽던 로비는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그는 아라의 가족을 차갑게 바라보며 말했다. 제가 당신들의 사위 강지훈입니다. 그는 뜻밖에도 정중하게 자신을 소개했다. 아라의 오빠는 그가 돈을 줄 것이라 생각하고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지훈의 다음 말은 그들의 기대를 산산조각 냈다. 변호사를 통해 연락드리겠습니다. 지훈은 법무팀장에게 눈짓했다. 법무팀장은 아라의 가족에게 접근금지 명령서와 함께 그동안 그들이 아렉에서 갈취한 돈의 내역이 상세히 적힌 서류를 내밀었다. 지훈은 단호하게 선언했다. 고아라 씨는 더 이상 당신들의 돈줄이 아닙니다. 그녀는 내 아내이자 내 아이들의 어머니입니다. 한 번만 더 그녀와 내 아이들 주변에 나타난다면 당신들은 빈털터리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겁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아라는 지훈에게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회사 이미지만 나빠졌어요. 그녀는 그가 자신을 탓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지훈은 묵묵히 그녀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넬 뿐이었다. 그리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탓이 아니야. 그 무심한 위로의 한마디가 계약으로 묶인 아라의 얼어붙었던 마음속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그의 넓은 등 뒤에서 희미한 안정감을 느꼈다. 강지훈이 세운 두 개의 방어벽, 즉
한유라와 고아라의 가족이라는 외부의 적들이 사라지자 그의 집에는 어색하지만 평온한 일상이 찾아왔다. 변화는 아이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서 요양 중이던 민서는 아빠라는 존재에 대한 경계심을 풀고 적극적으로 다가가기 시작했다. 아이는 삐뚤빼뚤한 솜씨로 가족 4명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수줍게 지훈에게 내밀었다. 그림 속에서 그는 비현실적으로 키가 크고 딱딱한 표정을 하고 있었지만 분명히 가족의 일원으로 존재했다. 지훈은 난생 처음 받아보는 순수한 선물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그저 고맙다는 말만 딱딱하게 내뱉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서는 잠자리 동화책을 들고 그에게 다가와 아빠가 읽어주세요. 엄마도 같이 라고 요구했다. 그 말에 지훈과 아라는 어쩔 수 없이 아이들 침대 양쪽에 나란히 앉게 되었다. 지훈의 낮은 목소리가 동화책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아라는 자신의 어깨에 스치는 그의 천과 아이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기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날 이후 지훈은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주말 아침 인류 요리사를 내보내고 직접 아이들을 위해 팬케이크를 만들려다 주방을 온통 까맣게 태워버리는 소동을 벌였다. 아라는 어이없는 웃음을 터뜨렸고 아이들은 아빠의 새까만 요리를 보며 즐거워했다. 그날 아침 거대한 펜트하우스에는 처음으로 3사람의 웃음소리가 함께 울려 퍼졌다. 그는 또한 말이 없는 아들 민준이와 소통하는 법을 배워나갔다. 민준이가 복잡한 로봇 조립에 쩔쩔매고 있을 때 그는 말없이 아이의 옆에 앉아 함께 설명서를 들여다보았다. 비싼 수트가 구겨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앉아 작은 부품을 조립하는 그의 모습은 낯설었지만 그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보다 진지했다. 두 남자는 오랜 시간 동안 별다른 대화 없이 묵묵히 로봇을 완성했다. 그리고 완성된 로봇을 손에 든 민준이가 처음으로 그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을 때 지훈은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진짜 변화의 순간은 예기치 않게 찾아왔다. 계속된 긴장과 피로가 누적된 탓인지 아라가 심한 고열로 쓰러지고 말았다. 지훈은 평생 누구를 간호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집안의 모든 사용인을 물리고 직접 물수건을 가져와 그녀의 이마를 닦아주었다. 불덩이 같은 그녀의 몸과 가쁜 숨소리를 들으며 그는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돈으로도 명령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속수무책의 상황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력했다. 밤새 그녀의 곁을 지키던 중 아라가 희미하게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열에 들떠 몽롱한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는 지훈을 보았다. 그의 항상 완벽하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그녀가 작게 고마워요 라고 속삭이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어렸을 때 나도 이렇게 혼자 아팠던 적이 있었어. 이 집만큼이나 크고 텅 빈 집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드러냈다. 언제나 사업 때문에 바빴던 부모님, 아파도 아프다고 말할 수 없었던 외로운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아프다고 말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아프지 않은 척하는 법을 먼저 배웠지. 그의 담담한 고백 속에서 아라는 얼음 왕자의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외로운 소년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그에게 동정심이 아닌 깊은 공감과 연민을 느꼈다.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투명한 벽이 조용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동이 틀 무렵 아라의 열은 조금 내렸다. 그녀는 다시 얕은 잠에 빠져들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지훈은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계약의 상대방, 아이들의 어머니가 아닌
고아라라는 한 여자로서 그녀가 보이기 시작했다. 지켜주고 싶다는 낯선 감정이 그의 심장을 흔들었다. 계약의 조항들은 이미 희미해지고 있었다. 얼음 같던 그의 심장이 녹아내리기 시작했고 그 변화는 그 자신마저도 두렵게 만들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채워진 평화로운 주말 오후였다. 강지훈은 정원에서 서툴게 민준이의 자전거를 잡아주고 있었고 아라는 벤치에 앉아 민서와 함께 그 모습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이제 그들 사이에는 진짜 가족의 온기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지훈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전화를 받은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굳어졌다. 모든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K스타일 강지훈 대표, 신데렐라 스토리의 추악한 진실 꽃뱀 미혼모에게 발목 잡혔나. 자극적인 제목의 인터넷 기사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었다. 기사의 내용은 한유라와 아라의 오빠가 결탁하여 만들어낸 악의적인 거짓말의 집합체였다. 아라가 의도적으로 지훈에게 접근했으며 아이들의 친부 역시 불분명하다는 암시까지 담겨 있었다. 기사에는 아라의 비참했던 과거 사진과 함께 그녀를 향한 인신공격성 댓글들이 뱀처럼 들러붙어 있었다. 세상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K스타일의 주가는 폭락했고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지훈의 할아버지인 강 회장은 불같이 노하며 당장 아라와 이혼하고 그룹을 구하라고 명령했다. 아라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쏟아지는 기사와 악플들을 보며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과거의 진흙탕이 결국 이 남자와 아이들의 미래까지 집어삼키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생각했다. 그날 밤 아라는 이혼 서류를 지훈의 앞에 내밀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체념한 얼굴이었다. 계약은 여기까지예요. 당신 말대로 내가 당신 인생에서 사라져 줄게요. 그게 당신과 회사를 위한 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과거의 강지훈이었다면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라며 서류를 받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그가 아니었다. 그는 서류를 보지도 않고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는 절망에 빠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도망가는 게 아니야. 싸우는 거야. 우리 함께.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그녀를 지키겠다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다음 날 K스타일은 긴급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세상은 모두 강지훈이 이혼을 발표하고 스캔들을 정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유라는 승자의 미소를 지으며 기자회견장의 모습을 드러내기까지 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단상 위로 강지훈이 올라섰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손은 고아라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다. 그 모습만으로도 기자회견장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지훈은 마이크 앞에 서서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는 먼저 뒤쪽의 대형 스크린에 유전자 검사 결과서를 띄웠다. 진부 확률 99.999%. 그는 짧게 말했다. 제 아이들입니다. 이어서 그는 한유라가 카페에서 아라를 괴롭히던 CCTV 영상과 그녀가 아라의 오빠에게 돈을 건네며 거짓 증언을 사주하는 녹취 파일을 공개했다. 모든 거짓이 명백한 증거 앞에 힘을 잃는 순간이었다. 한유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갔다. 하지만 지훈의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고 빛바랜 꽃 모양 머리핀을 꺼내 들었다. 그는 카메라가 아닌 자신의 옆에 서 있는 아라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지난 5년간 이 머리핀의 주인을 찾아왔습니다. 5년 전 그 비 오는 밤. 제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서 만났던 한 여자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들의 첫 만남과
자신의 오랜 기다림을 세상에 고백했다. 그리고 그는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만한 남자로 알려진 그는 그녀의 앞에서 천천히 한쪽 무릎을 꿇었다. 수백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그는 눈물이 가득 고인 아라의 눈을 보며 반지를 내밀었다. 우리의 시작은 서류 한 장이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고아라 씨, 당신과 아이들을 만나면서 저는 난생 처음으로 행복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이제 이 가짜 계약을 끝내고 나와 정말로 평생을 함께 해주겠소. 얼음 왕자의 진심 어린 고백과 청혼. 아라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 대답과 함께 지독했던 폭풍은 그들 인생에서 영원히 멎었다. 강지훈의 기자회견은 단순한 스캔들의 해명을 넘어 하나의 사회적 현상이 되었다. 세상의 여론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고아라는 역경을 딛고 진실한 사랑을 쟁취한 강인한 여성의 상징이 되었고, 강지훈은 차가운 기업가에서 한 여자를 위해 모든 것을 걸 줄 아는 로맨티시스트로 재평가받았다. 한유라는 연예계에서 완전히 퇴출되었고, 아라의 가족은 세간의 손가락질 속에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폭풍은 그렇게 지나갔다. 그들의 삶에는 비로소 진짜 평온이 찾아왔다. 더 이상 숨막히는 계약 조항도, 서로를 향한 보이지 않는 벽도 존재하지 않았다. 강지훈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결혼식을 제안했지만 아라는 고개를 저었다. 대신 그들은 맑게 갠 어느 가을날 작은 정원에서 그들만의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오직 민준과 민서, 두 아이뿐이었다. 민준이는 긴장한 얼굴로 아빠에게 반지를 전달했고, 민서는 꽃잎을 뿌리며 엄마 아빠의 입맞춤에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법을 천천히 배워나갔다. 주말이면 네 사람은 평범한 가족들처럼 놀이공원에 갔다. 강지훈은 어색하게 동물 머리띠를 하고 아이스크림을 입가에 묻히며 웃었고, 아라는 지난 몇 년간 잃어버렸던 해맑은 미소를 되찾았다. 그는 더 이상 값비싼 장난감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사려 하지 않았다. 대신 아들의 자전거 뒤를 잡아주며 함께 땀을 흘렸고, 딸의 헝클어진 머리를 서툴게 묶어주었다. 어느 날 저녁, 거실 바닥에 엎드려 아이들과 함께 레고를 조립하던 지훈이 무심코 민준이에게 말했다. 민준아, 아빠 좀 도와줄래? 그 순간 민준이가 망설임 없이 그를 올려다보며 또렷하게 대답했다. 네, 아빠. 처음으로 듣는 아빠라는 그 한마디에 강지훈은 잠시 숨을 멈췄다.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더 벅찬 감동이 그의 심장을 가득 채웠다. 그는 조용히 아들을 끌어안았고, 아라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